보통 이제 네이버를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때가 이제 인터넷이 막 열풍이 불었죠. 뭐 천리안, 하이텔 같은 모뎀 형식에서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나온 거죠. 전 세계가 인터넷망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네이버가 11,000원에서 2014년도 88만원으로 한 12년 만에 80배가 올랐죠. 1억 나섰으면 80억이 되는 건데, 사실은 뭐 바닥에 사서 누가 여기까지 들고 갔겠습니까? 네이버 직원들도 이렇게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였을 때 돈을 묻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대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애플 같은 주식, 미국 주식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상승장이죠.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성장성이 꺾이긴 했지만 10년 동안에 대상승장으로 뭐 몇십 배가 올랐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산업이 어떤 그 긴 성장성이 보이면 거기에 돈을 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거일 수도 있죠. 왜냐? 주가가 빠지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든 산업은 사소한 부분은 좀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네이버를 예를 들면 이 당시에는 포털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라이코스 있었고요. 다음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이버는 그 중에서 2위권, 3위권, 4위권 하는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라이코스라든지 야후, 외국계가 시장을 점유를 했었죠. 그러다가 다음이 치고 나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네이버가 다 물리치고 지식인이라는 서비스로 인해서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처음에 성장성이 있었을 때는 막대한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1위, 2위, 3위까지 살아남죠. 지금 보면 네이버와 다음이 살아남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언제 올라가냐? 우선 모든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왜냐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을 하더라도 다 먹고 사는 거죠. 업종 자체가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이 2007년도에 웬만큼 다 깔리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경쟁사들을 제치면서 하면서 주가가 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치킨 게임에서 남아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베가도 있었고요. 뭐 삼성도 있었고요. LG도 있었고요. 뭐 스카이도 같은 경우도 베가로 해서 나오고 우후죽순생기다 다 없어지죠. 결국엔 삼성전자, LG전자 딱 두 군데만 남는 거죠. 원래 예전 같았을 때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 현대도 걸리버라는 게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화에서도 뭐 스마트도 만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두 군데가 겨우 남고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주가가 몇십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장기 성장성 있는 뭐 부분에 뭐 펀드라든지 이런 데도 넣을 수가 있겠죠. 지금 같았을 때는 이제 인구가 워낙 많은 곳,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돈인 시대가 왔었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소비도 많이 하고요. 또한 어떤 인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중국 13억이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상당한 인구수를 자랑을 하고 있죠. 몇 억 명 이상씩은 다 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의 이제 장기 투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진이 어떻게 되죠? 중국의 수영장 사진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어떻게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게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국가의 가장 큰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 뭐 예를 들어 중국 소비의 수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나 아니면 산성 LNS 같은 마스크팩 하는 회사들. 아모레 퍼시픽 주가를 봐볼까요? 2013년도에 한 9만원 하던 것이 2년 만에 45만원. 2년 동안은 5배가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뭐 몇 조 원, 몇십 조 원 하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5배 오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많이 있었던 수영장에 있던 그런 사람들, 다 화장품, 설화수라든지 아니면 LG 생활건강 같은 그런 것들. 화장품을 사면서 주가가 단번에 올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초대형 우량주들도.
중국의 장기 성장성이 바로 한국의 최대의 수혜주로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뭐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M&A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을 살면서 주가가 날아갔던 적도 있고요. 뭐 요즘 같았을 때는 뭐 태양의 후예 중국에다가 중국판을 아예 따로 찍죠. 드라마를 만들 때. 아예 중국을 겨냥을 해서 찍고요. 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엽기적인 그녀 2를 찍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자 배우는 차태현이 그대로 가는데 여자 배우가 뭐 전지현은 이제 출산을 했었으니까 찍지 못할 건데 FX에서 뭐 빅토리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핫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핫하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을 썼던 이유가 있겠죠. 바로 찍어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듯 이런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장기 성장성이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얼마 전에 뭐 알파고와 그 다음에 이세돌 바둑을 했는데 결국 예상과 다르게 알파고가 압승을 했죠. 보면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클 가능성이 크고요. 뭐 지금 보면 우스갯소리로 뭐 일하는 사람들 다 로봇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부분만 로봇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 쪽도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맞물리면서 일본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냐면요. 일본이 세계 최대의 이제 고령 국가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이 발생하냐면 노인 되니까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죠. 근데 이것이 뇌의 뇌파가 예를 들어서 팔이 잘 안 움직인다. 밥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 팔 쪽만 예전에 보시면 뭐 여기다가 이제 보철을 끼우죠. 의수라고 하죠. 이런 쪽을 넣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봇을 여기다가 합니다. 철이나 뭐 가벼운 어떤 금속 재질을 넣고요. 뇌파와 연결시켜놔서 얘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육의 운동을.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쪽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호황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도 상당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서 뭐 국내 로봇 테마주들 움직일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장성이 굉장히 작고요. 국내에서 뭐 로봇 테마 보면 기껏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산업 생산 시설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용 뭐 청소기 로봇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료 다 올라온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네이버에서 라이코스 야후 지금 뭐 굉장히 힘들죠. 퇴출되고 다음도 카카오 인수 안 됐으면 힘들 뻔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놈도 한두 명이 다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로봇 테마 좀 다 삽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봇 그 치열한 산업 내에서도 승자 1위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기가 쉽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 3위를 사더라도 네이버도 원래 초기에는 뭐 3위, 4위 그러지 않습니까? 3위를 사더라도 1위가 보이는 순간 바꿔 타는 거죠. 종목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바로 주식의 장점이죠. 언제든지 보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1등을 찾아야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탑다운으로 보면 됩니다. 좋은 산업을 봤죠. 뭐 AI,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한류 열풍 타서 컨텐츠 쪽이라든지 엔터 그러면 여기 내에도 종목이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 아무나 찍냐? 내 노후가 관련돼 찍겠습니까? 시험 수능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어떻게 되냐? 여기서 종목들이 어떤 게 있고 실제로 이것들을 향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에서도 1등이 계속 누군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가 그걸 보려면 진입장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 인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사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덜컥 사면 물려버립니다. 마이너스 10% 20% 되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1억인데 1억원치를 한 종목을 다 사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7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종목 생겼어요. 7,800에 살 수 있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탑다운 방식을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이제 안전자산에 장기 투자를 해라. 금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고요. 금 자체가 뭐 메리트가 있다. 뭐 그런 것보다는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바로 사면 비쌉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요즘 뭐 홈쇼핑에서 뭐 금 팔고 하는데 TV 보면 휘황찬란하죠. 사고 싶건데 현재 금이 온스당 뭐 몇 달러 하는데 그런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실물을 샀을 경우는 이 수수료나 이 중간에 마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금융 쪽으로 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 금 같은 경우도 실물 주식에서 보면 금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살 수도 있고요. 그럼 내 계좌에는 금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 하나씩 보는 거죠. 내 기존에 있었던 거 금을 사고 싶으면 변행 유니버셜이라는 펀드 중에서 금 펀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금 펀드 사는 겁니다. 물론 금 펀드 같은 경우는 금을 사는 금 선물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 선물. 네 기초자산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금 가격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금 펀드라고 해서 뭐 국내로 보면 고려아연 같이 이제 금을 뭐 직접 뭐 광산에서 캐고 이것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글로벌 보통은 이제 금 관련 업체들 주식을 기초자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펀드 들어갈 때는 너무 테마성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다. 금까지는 인류와 함께 있습니다. 금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주식이 만약 폭락했을 때도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고 한데 예전에 망했던 게 물펀드 같은 경우나 럭셔리 펀드 이런 거는 시장이 워낙 작죠. 물산업 같은 경우는 유망한 건 아는데 당장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럼 나는 수익이 내야 되는데 물펀드 나온 지 10년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적을 못 내고 있죠. 그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즉 장밋빛이 좋은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밋빛 미래로 내가 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옛날 같았을 때는 뭐 사법고시 지금은 좀 그런 부분 좀 적어졌지만 사법고시에서 뭐 승승장구 하는데 나는 사법고시에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 전까지는 준비생인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한 애를 찾거나 합격하기 직전에 싸게 사서 합격할 것 같은 걸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 못하고 10년, 20년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드들도 실적이 날 것 같은 애들 중에서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난 애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전기차 초등학생도 알죠? 전기차 앞으로 좋아질 거 알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코테즈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전기차가 생기는데 국내는 없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진짜 충전소를 세울 수 있는 업체든지 아니면 테슬라나 중국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유명했던 BYD라든지 그런 데 실제로 납품 한다든지 아니면 진입장벽이겠죠. 얘네 말고는 다른 애들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경쟁력을 갖췄다든지 그런 최소한 고등학생이 스터디를 해서 알 수 있는 정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노후를 준비할 때는 분산을 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해도 틀릴 수가 있는데 분산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뭐 한 6할, 7할 정도 맞추고 3할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 7할을 수익을 내서 3할을 저점에 다시 사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금은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달러입니다. 지금 제가 뭐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전부 원화 자산입니다. 원화 자산 뭘까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 한국에 있는 현금, 한국에 있는 주식, 한국에 있는 채권 전부 외국인들을 봤었을 때는
원화 자산의 100%를 투자를 한 것으로 되죠.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근데 요즘은 워낙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뭐 직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다 달러로 사죠. 그러면 원화는 한마디로 달러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인데 외국인들이 봤었을 때 원화는요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에요. 왜냐?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죠? 1,000원에서 1,500원까지 뛰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즉 우리가 봤었을 때 원화는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주식만 빠진 줄 알죠? 주식이 마이너스 50%가 났고요. 원화 가치가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1억 원을 달러로 갖고 있었고요. 한국인은 1억 원을 주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50%가 떨어져서 5천의 주식의 평가 손이 났고요.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환율을 보면 2,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4배까지 커진 거예요. 즉 뭐냐? 원화 자산만 100% 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과의 교역이 이제 일반인도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원화로만 갖고 있기에는 상당히 위험 자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긴 안목을 갖고 좀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말고요. 어떤 작전, 전략을 짜서 긴 안목을 갖고 조금 2대1 1비하는 것이 아니라 롱텀으로 가서 복리 투자를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분산 투자를 해서 위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글로벌 리스크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내 자산을 잘 버티게 하고 그 이후 때는 엄청난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만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달러라든지 금 이런 안전자산과 분산 투자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번 시간은 노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